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도 좀 하고, 오늘 시황의 가장 큰 어떤 화제가 셀트리온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다시 거래 재개됐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시작인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실적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에 뭔가 큰 악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들, 그리고 시장 전반이 약세로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한 종목이 만약에 실적도 너무 좋고 성장성이라든지 이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종목을 매수한 이후부터는 나의 포트폴리오 내에 리스크 어떤 그 가이드 그 기준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선에 넘어가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애들 보면 뭐 전기차 관련한 애들 볼까요? 에코프로.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해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지금 하락폭이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고점이라고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매수한 이후부터는 그 회사의 어떠한 그 가치나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내 계좌 한 종목이 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버리면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익을 내도 결국엔 내 계좌가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할 때, 그래서 좀 주식을 좀 오래 해봤다면 한 10종목 정도 혹은 주식이 많이 좀 어렵다면 한 20종목 정도가 저는 주식을 보유하기에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종목이면 한 종목이 한 5% 정도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승과 하락, 어떤 뭐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도 각오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종목 한 5%씩 비중으로 해서 20종목을 샀을 때 한 종목이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각오로 종목을 조금 어느 정도 분산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적에 주식 어떤 종목의 실적과 무관할 정도로 종목이 하락했을 때 그냥 버텨야 되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아야 될 상황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대장주이고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시장이 빠진다라는 소리예요. 시장이 빠진다는 소리. 그거를 과거로 한번 보면, 혹시 지금 내가 산 종목이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시장이 과거 서프라임 때처럼 이렇게 빠진다면 그 종목도 남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내 종목의 어떤 실적만을 보고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내 계좌의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범위 안에서 조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의 분들이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내가 실제로 보유하지, 저희는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이 없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을 막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을 때 현재 이 종목이 위에서부터 하락해서 만약에 2만 원짜리가 만 원이 된 것과 그리고 밑에서부터 5천 원에 산 사람이, 그러니까 5천 원의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해서 만 원이 된 경우와 2만 원 산 사람이 만 원이 된 경우는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계좌로 본다면. 근데 다만 이 순간에, 이 현재 이 순간에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매수 매도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그 누구든지 얼마에 샀든지 얼마의 비중을 샀든지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A라는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매도를 결정한다면 과거에 얼마에 샀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원분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A라는 종목이 현재 만 원이다. 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현재 이 A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근데 만약에 너에게 만 원이 새로 생긴다면 다시 이 A라는 종목을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안 산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유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보유하는 종목은 새로운 돈이 생겼을 때 또 사고 싶을 정도의 종목이어야 보유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물렸을 때 어떤 본전 심리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과 좀 무관할 정도로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실적 좋은 것, 좋다라는 그것들이 선택을 좀 더, 선택의 폭을 좀 좁히는 것 같아요.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그 카페에도 일단은 글을 좀 쓰긴 했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카페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아래 기사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셀트리온,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날고 셀트리온은 출렁인다라는 거. 이게 지금 네이버에 거의 대문에 걸린 뉴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하여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회계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죠. 장 초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으니 우상향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어떤 뭐 FDA나 EMA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중국 위생 허가 이쪽의 승인이 계속 앞으로 좋은 이벤트들이 남았으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이 이런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혁신 성장의 어떤 동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업종 투자 심리가 개별 종목을 앞서서 그 방향성을 그 업종이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뭐 하여튼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는데요. 왜 놀랐냐면 마치 조금 방어하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그 기사를 쓴 사람도 역시 그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고 매우 급하게 글을 쓴 듯한 느낌도 났거든요.
좀 별로였습니다. 확실히 별로였고.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사실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조금 됐어요. 이 이야기들이 나온 거는 여러 가지가 좀 이야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아래 기사를 보면 현재 셀트리온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법한 어떤 좋은 내용들은 이미 선반영된 걸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2017년도에 재무제표에 있던 실적이 2018년도에 3분기에 그 실적이 없어진 사건인 거예요. 결론은. 뭐 다른 어떤 판권의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뭔가 모르게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면 일단 셀트리온을 이렇게 펴서 볼게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진 거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7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한 10%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정보가 있진 않지만 이걸 이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셀트리온의 그 판매권을 되팔아서 218억 원에 매출 처리했다라는 것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그냥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매출로 안 잡았다면 2분기에 적자가 났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무형자산을 매출로 잡을 수 있느냐라는 고민인 거예요. 무형자산은 매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영업권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매각 차익이라는 것을 특별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흔한 일이죠. 근데 이걸 매출로 처리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 회계 조정의 문제로 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1조 7천억으로 이제 평가를 한 것인데 지금 유럽 램시마의 재고가 많다라고 대부분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램시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가격 하락을 계상했는지가 의문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3분기 회계 자료를 좀 변경한 부분이 이상한 부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일단은 이상하면 사업보고서 어떤 주석란에 이야기를 해서 투자자나 주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만 해놨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텐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증폭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면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심했냐면 지난해 3분기가 17년 3분기가 매출이 198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403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8년 3분기에 어떻게 숫자가 바뀌었냐면 1692억 그리고 영업 115억으로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한 307억에서 한 91억 정도로 이거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4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이거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러니까 회계의 단순한 어떤 무언가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까지 회계 처리를 엉망으로 우리나라 1등 제약바이오 회사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 요대로 했다면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조정하고 났더니 영업이익이 6%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괄손익은 아예 적자가 나버리거든요.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기순이익에는 순이익의 어떤 플러스로 숫자가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에는. 근데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면 적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상의 이익인 것이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얘네들은 헬스케어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이쪽. 그래서 또 하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어요. 얘네들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18년도, 그러니까 3분기 때 당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한 600억 정도 손실 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렇게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단기 손익이 단기 손익 인식하는 그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 그것이 그 손실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좀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근데 그것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익으로 보인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심 종목에서 제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회자가 될 이야기가 실현 손익과 미실현 손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좀 다뤄보겠지만, 손익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 재무제표를 볼 때 저 역시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순이익에 대한 어떤 실수가 가장 많거든요. 순이익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실현손익, 미실현손익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게 좀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순이익은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실현하지 않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실현해 버려서 순이익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회사의 실제 가치 평가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을 그래서 중요하게 봅니다.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고 순자산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와 영업이익의 추세가 쫙 이렇게 가는 회사라면 믿고 봐도 되는데요. 가끔 이 순이익단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ROE라는 부분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ROA라든지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재무제표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회계사 관련한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긴 한데요. 이게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재무제표는 이게 그 처음에 목적은 일단
누구나 어떤 한 회사의 이 상황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거를 꽁꽁 숨겨놔 버리고 어렵게 표현하면 이것은 재무제표 특히 회계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회계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을 어떤 논란이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문제라고 봅니다. 법인 회사가 깔끔하지 않은 어떠한 이런 처리들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셀트리온의 그 대주주는 셀트리온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 보면 실적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재무제표를 보면.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고 법인 회사면 개인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이것을 어떻게 한번 다시 표현하고 싶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를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차트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한 회사에 좋은 소식,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소식, 실제로 그 소식이 매출로 이루어져서 돈을 벌고 있으면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좋은 회사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매수를 하다 보면 많은 물량을 사다 보면 시장가로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표현된 것이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모르는 실적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수급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이해 못할 정도의 차트 모양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등한다든지 급락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걸 감싸는 것이 심리라는 부분이겠죠. 그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과 어떤 수급, 그러니까 실적을 온전하게 차트에 반영하지 않고 어떠한 심리로 인해서 과매수, 과매도의 어떠한 수급 현상이 만들어짐으로써 차트가 이거 왜 이러지 할 정도의 이상한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통되었던 차트의 패턴 중에 하나는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인 것 같아요. 최근에 S&P 500에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것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실적이 정말 나갈 정도면 200일 이동평균선 약 1년 정도의 어떤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 검은색이고 50일이 빨간색인데요. 이 검은색이 이렇게 들어 올라갈 정도면 회사가 꽤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아주 회사가 실적이 우량하고 좋은 회사들, 예를 들어서 ROE도 증가하고 당연히 매출 증가해야겠죠.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하는 건 맞고 이 실적 성장이 가속도가 붙는 회사들, EPS가 20% 이상 증가하고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서 ROE 역시도 증가하는 회사들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가 나갑니다. 이렇게 200일 이평선이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돌아 나가거든요. 그때 50일 이동평균선의 모습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고 다시 눌렸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가 요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이 돌파하고 눌렸다가 두 번째 가는 거. 첫 번째 돌파하고 두 번째 닿지 않고 바로 가는 요 모습일 때가 이때부터가 진짜 매수가 강할 구간인데요. 이런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펴 있는 셀트리온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이 돌파하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는 거예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게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검은색으로 해보고, 그리고 위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해서 50일 이동평균선의 위아래를 한번 볼게요.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시세가 강해진다라고 했죠. 근데 요때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해야 됩니다. 실적이 강했을 때 그 강한 실적을 토대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런 차트의 모양이 나올 때가 많았고, 거꾸로 역으로 갈 때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이렇게 200일 이평선을 50일이 뚫고 잠깐 반등했다가 빠지는 요런 자리 때, 이때가 가장 무섭게 하락하는 자리이고, 공매도 세력들에게 가장 좋은 시기, 공매도의 어떤 적기, 알맞은 시기가 이 구간이거든요. 그 모습으로 일단 보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셀트리온과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거의 어떤 종목들을 좀 볼게요. 지금 보는 차트는 주간 차트인데요. SK텔레콤. 이거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 드렸습니다. 카페에다가 이렇게 예시들을 적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과거에 상승할 때의 사례는 이런 모습이에요. 잘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색깔을 다르게 볼게요. 파란색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은 5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하고 누웠다가 갈 때, 주간 차트 상에서는 거래량과 같이 이렇게 보면 좋긴 하겠죠. 이때가 시세의 어떤 아주 강하게 시세가 이제 뿜어질 때 이러한 패턴이 좀 나오고요. 거꾸로 이것이 무너지는 과정도 봐야겠죠. 무너지는 과정은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보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200 이동평균선을 50일 이동평균선이 깨버리고, 근데 보통 이 위에 무슨 뭐 헤드엔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불규칙한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형화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이렇게 갈 때 이 자리가 매도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 자리.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이 뚫고 이렇게 갈 때, 반대로 상승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때 여기가 매수, 매도.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은 종목에서 찾을 수 있어요. 또 근데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200일이 이렇게 되는데 50일이 이렇게 가다가 데드크로스 나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경우도 다시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다시 재매수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의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2년, 3년 정도 올라갈 정도의 시세면 이거는 누가 봐도 대장주라고 봐야 돼요. 이런 대장주는 개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 수는 없고요. 반드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 공급이 안정적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이 회사가 12만 원이었던 회사가 30만 원 정도까지 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물량을 단지 이 고점에서 바로 뺄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도 매도를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 할지라도 못 산 사람들은 뒤늦게 사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구간이 이제 착시가 많아요. 과거에 이렇게 무섭게 올라갔던 종목이 내가 놓쳤는데 지금 하락했다, 아주 싸다, 저평가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들이 가장 많아요. 요때. 그러고 나서 보기 좋게 살짝 반등은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개 좀 예를 더 들어볼까요, 한번? 그러면 예를 더 잠시만요. 예를
제가 카페 걸로만 해볼게요.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를 보면 언제로 보이시나요? 네이버가 보여지셨나요? 두 번 정도의 느낌인데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갈 때 매수,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하다가 꺾일 때 요때 매수. 다시 여기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이 뚫고 갈 때 매수. 다시 이 부분을 해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예상치 못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과거에 요 자리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네이버가 아주 높게 더 갈 거다라고 막 외쳤던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요때가. 근데 결론은 아무튼 빠졌고요. 중요한 것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반등하고 이렇게 빠지는 이런 자리들이 매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매도하기에 적기인 거겠죠.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포스코도 볼까요? 최근 것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포스코도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일간 차트로 보는 게 좀 정확한데요. 일단은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꺾이는 이런 자리와 다시 주가에서 이렇게 빠지는 자리들이 보통 매도하기에 조금 그러니까 공매도하기에 적기인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전력의 자리는 아주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전력, 뭐 SK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또 볼까요, 한번? 한국전력을 좀 뒤로 와서 보면, 과거 상승했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과거 상승했을 때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다시 200일 이평선을 뚫었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들, 이런 자리들이 매수하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하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들은 이거는 좀 급락의 모습을 좀 띠긴 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패턴의 모습이 나오고 일정 부분의 목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자리도 하락이 깊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꽤 시간이 걸리고 나서부터도 이런 자리들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리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이것을 뭐 언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오늘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삼성전력과 신라제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패턴을 봤으면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일단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이 데드크로스 하고 살짝 반등하고 빠지는 이 자리가 매도의 적기였던 거예요. 이때부터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건들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빼고 그냥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월간과 주간 차트와 같이 봐도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을 한번 볼까요? 신라젠은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이걸 보유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어떠한 고점의 징후들을 충분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 이동평균선이 한번 데드크로스 내고 올라갔다가 반등 이후에 이렇게 빠진다면 여기가 공매도가 왕창 몰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보통 이렇게 봉우리들이 있는 이런 아주 강력한 저항 구간을 넘어선 이후에 신라제는 보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혹시 모를 이러한 과거의 어떤 대장주들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는 법한 자리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적하고 공부한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좀 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가요? 조금 눈에 익어지시나요? 비슷해 보이나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죠.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내고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빠졌던 자리가 공매도할 적기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 정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하락이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이 50일 이동평균선 언저리까지 올라왔다면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적과 어떤 성장성, 회사의 어떤 이름, 삼성이라는 이름,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뭔가 노이즈가 너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아주 짧게 5일이나 10일 이동 평균선을 해치면 그냥 나오는 게 손실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하나 셀트리온을 제가 일간 차트로도 한번 보면요. 조금 명확할 정도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러한 어떤 고점의 패턴들, 이러한 고점의 패턴들 이후에 보통 6개월 이상 혹은 9개월 이상 정도가 지난 이후에 진짜 하락이 나오거든요. 이 고점을 만든 이후에 이 고점으로부터 한 9개월 정도 지난 건가요? 그죠? 지나고 났고 그 과정 안에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극복하려는 모습들이 한 3-4번 나오는데요. 한 3번, 한 5번 정도 반등을 시도하는데 실패하면 그때는 급락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고점의 징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5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반등 테스트를 하는데 실패하죠. 두 번째 반등 테스트 하는데 실패. 그리고 여기도 세 번째. 여기를 세 번째라고 보기 애매하면 여기를 세 번째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고요. 마지막에 그때 좀 빠진 부분도 있었지만 요번에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빠지는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내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자리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좀 위험해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장주 시가총액이 많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이런 종목은 팔면 또 반짝 급등하고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데 또 아쉬워하고 매도 못하고 이러면 또 계속 물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 신라젠이나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도 볼까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위험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현재 다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안심할 그런 단계도 아니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